러시아군이 헤르손주에서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난 10월 3일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 북부에서 기습적인 진격을 개시했습니다. 수십 대의 전차로 구성된 우크라이나의 기갑부대가 드네프로강으로 진격해 분산되어 있던 러시아군을 쓸어버렸는데요. 이 공세로 헤르손주에서 결상전을 펼치던 러시아군의 방어선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대로라면 단 며칠 새에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던 헤르손주의 절반을 단박에 빼앗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군 지휘부는 헤르손의 전황이 호전됐다고 주장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기습한 것은 사실이지만 러시아 수비대가 전부 격퇴했으며 오히려 헤르손 중부와 남부에서 반격을 가해 영토를 탈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실제로 헤르손 남부 중부에서는 우크라이나의 탈환지가 줄어들었음이 목격됐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러시아의 주장대로 우크라이나 반격이 허무하게 실패한 것일까요? 사실은 전혀 아닙니다. 10월 4일을 기준으로 헤르손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러시아 정부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러시아 공영 언론 뿐입니다. 반면 라이바, 기르킨, 워곤조 등 알 사람은 다 아는 유명 친러 오신트들조차 헤르손에서의 참패로 인한 러시아군의 끔찍한 운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럼 헤르손 남부와 헤르손 중부에서 러시아군이 성과를 거뒀음에도 왜 친러 매체들조차 러시아의 패전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끔찍한 진실이 있습니다. 계속된 참패의 맛이 간 푸틴이 제멋대로 군을 지휘하면서 잘못된 명령을 지시한 것이 그 원인인데요. 사실 러시아군은 아주 어려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헤르손을 사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푸틴의 근본 없는 지휘로 인해 그 많던 러시아군이 단 하루 새 전멸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설명도 없이 러시아가 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리면 뭐가 뭔지 정확히 파악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남부의 전황을 단숨에 바꾼 우크라이나군의 10월 공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9월 대공세로 하르키우주를 탈환하고 수만 러군을 괴멸시키던 사이 남부 전선의 격전지인 헤르손에서는 러시아군의 반격이 있었습니다. 헤르손 남부에서는 스타니슬라우를 되찾고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완전히 멈추게 했습니다. 또한 헤르손 중부에서는 사실상 함락이 확정됐다던 다비디우브리를 러시아가 되찾았습니다. 잉울렛 강을 도하해 교두보를 확대하던 우크라이나군을 러시아군이 돈자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지난 시간 꺼리투브는 물론 세계 여러 군사 매체에서 전해드렸듯이 현재 헤르손시가 있는 드네프로강 서안의 러시아군은 보급로가 끊긴 채 고립되어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실제로 헤르손 방면의 러시아군은 헬기, 부교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보급을 얻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리우폴에 포위되어 절망적인 항전을 하던 우크라이나군처럼 자그마한 보트나 뗏목을 이용한 소규모 보급까지 진행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보급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이 때문에 헤르손주의 러시아군은 전투에 필요한 탄약과 유류조차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채 절망적인 전투를 수행 중입니다. 그럼 이렇게 절망적인 처지의 러시아군이 어떻게 헤르손 남부와 중부에서 대대적인 공격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바로 헤르손 북부 전선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2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 북부의 아르한헬스케를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이 지역인데요. 9월까지만 하더라도 이것은 러시아군의 방어가 거세 돌파하지 못했던 험지입니다. 그 증거로 우크라이나군이 인근 지역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10월 4일 현재를 기준으로 헤르손 북부 전체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맹공이 가해지고 있으며 특히 드네프로강에 접한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기갑부대가 무서운 속도로 적진을 돌파 중입니다. 이에 헤르손 북부에서 가장 큰 마을인 노보보스크레센스키의 러시아군의 후방이 사실상 차단됐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기갑부대의 공세는 두차니까지 도달한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기습에 놀란 러시아군이 황급히 두차니의 교량을 폭파했으나 진격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는데요. 따라서 10월 5일 오후부터는 우크라이나군이 두차니를 돌파해 밀로브로 진격 중입니다. 밀로브의 구조로 봤을 때 교량을 폭파해 진격을 지연시킬 수는 있으나 대대적인 기갑 공세가 벌어진다면 하루도 버티기 어려울 게 뻔합니다. 포병 지원이 있다면 다르겠으나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러시아 포병의 화력을 생각하면 그런 기대를 갖는 것은 무리입니다. 러시아군이 이렇게 밀려난 이유는 해당 지역을 사수하던 러시아군이 크게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군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헤르손 북부에 잔존한 러시아군은 한 개 여단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병력이 전부입니다. 이들이 필사의 저항으로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막고 있는데요.
이렇게 현재 병력이 줄어든 것은 상당수 병력이 다비디우브리 인근에 형성된 우크라이나의 잉울레강 돌출부를 축소시키기 위한 공사에 투입됐다가 목숨을 잃은 것이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헤르손에서 러시아군이 보여줬던 선전은 말 그대로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개는 삽질의 결과물이었을 뿐 전세를 뒤바꾸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계속된 참패에 장군들을 대신해 군을 지휘하기 시작한 푸틴이 대국적인 결단이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전과에 집착해 전황을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놔뒀다면 며칠이라도 더 버텼을 헤르손 전선에 함부로 손을 댔다가 군이 통째로 날아가는 대참패를 일으켰다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이제 헤르손 방면에 러시아군에게 남은 선택지는 항복 아니면 죽음뿐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는 지도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먼저 두차니까지 진격한 우크라이나 기갑부대가 계속 공세를 이어가 밀로브까지 함락시킬 경우 지금 보시는 지도에 하늘색 동그라미에 주둔 중인 러시아군의 테러가 완전히 차단됩니다. 크게 약화된 러시아군의 현황을 고려할 때 생각보다 적은 병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두 개 여단이며 병력은 최소 3,000에서 4,000명이 포위당했다고 봐야 합니다. 현대전에서 탄약과 유류가 고갈되는 속도를 고려하면 보급이 완전히 차단된 이들 병력은 길어야 사나흘 안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전개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지금 보시는 지도처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커다란 X에서 개천절 연휴 동안 포위당한 러시아군이 전멸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은 곧바로 다비디우브리를 접수할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헤르손 중부에 러시아군 수천 명이 밀집된 스니후리우카의 후방을 끊고 베리슬라우를 점령해서 러시아군의 탈출구를 닫은 뒤 M14도로를 따라 잉울레칸까지 진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헤르손 남부 러시아군의 뒤로는 무너진 안토니우스키 다리밖에 남지 않습니다. 결국 헤르손시 인근과 스니우리우카에 주둔 중인 헤르손 방면 러시아군의 주력 부대는 제대로 싸우지도 못한 채 헤르손 포켓에 갇혀 죽을 날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인데요. 이 정도면 헤르손시를 굳이 공략하지 않더라도 아무리 늦어도 한 달 정도면 러시아군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즉 시간만 좀 지나면 우크라이나가 또 하나의 기적적인 대승을 거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입을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증거로 지난 3일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각종 장비 36대를 파괴하거나 노획했지만 동시에 17대의 장비를 상실했습니다. 대부분이 헤르손에서 진격하던 기갑부대에서 발생한 피해인데요. 최근 양측의 장비 손실비가 1대10에 가깝게 벌어졌던 것을 되돌아봤을 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이번 헤르손 공세로 입은 타격은 상당히 뼈아픕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 동원병을 잡아야 할 전력이 크게 줄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러시아군의 동원 능력과 훈련 능력이 처참하다 할지라도 1차 동원 병력만 30만 명에 달하는 러시아군의 동원병은 우크라이나에게는 분명한 위협입니다. 얼치기대로 공세를 가할 수는 없어도 일단 잘 갖춰진 방어선이나 대도시에서 자리를 잡는다면 한 사람 몫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어선을 뚫기 위해 잘 훈련되고 중무장한 우크라이나군이 몇 명이나 희생돼야 할지는 군 전문가조차 쉽게 예측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최근 EU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병사들에 대한 현대전 교육을 강화 중입니다. 이미 영국에서 1만 명에 가까운 훈련병이 배출됐고 덴마크, 독일, 폴란드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그저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 시 사용할 서방제 총기와 각종 장구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속도라면 조만간 매월 10,000명 단위의 우크라이나 신병이 서방제 첨단 무기를 무장한 정예병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또 이 수만에 달하는 정예병은 곧바로 전선에 배치될 것입니다. 반면 러시아에게는 암담한 현실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러시아 공군과 미사일 부대가 우크라이나 후방의 유통 거점에 대한 타격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금 러시아 공군은 우크라이나 민간 시설에 대한 폭격은커녕 온 사방에서 녹아내리고 있는 러시아 지상군조차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시아군의 첨단 전투기 수호이 34, 수호이 35의 추락은 이젠 뉴스감도 되지 않고 있으며 이 지경임에도 러시아의 최강 전력이라던 수호이 57은 너무 완벽한 스텔스 성능을 자랑하는지 아직까지도 전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수호이 57이 전쟁에 나타나는 것보다 우크라이나군이 크림반도를 점령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나마 전쟁 전부터 러시아군의 강점으로 꼽히던 미사일 전력이 그나마 우크라이나의 후방을 타격하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게 지금 러시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시원치 않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미사일 부대들은 전쟁 전 그들이 자랑하던 수백 발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모두 소모한 뒤부터 S-300 지대공 미사일 같은 재고가 많은 구소련제 미사일을 난사하고 있습니다. 공중으로 날아갈 걸 전제로 만들어진 미사일을 땅에 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마저도 너무 오래돼서 센서가 맛이 간지라 변전소나 쇼핑센터 같은 대형 타깃이 아니라면 제대로 맞추지 못할 정도인데요. 이런 미사일로 방공망의 보호를 받는 철도역에서 잠깐 정차하는 기차나 병력을 타격하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꾸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러시아군이 아무리 증원된다 할지라도 같은 시간에 배치될 우크라이나 정예병의 규모와 각종 첨단 장비를 고려할 때 러시아가 재래식 무기를 사용해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에서 계속 전술핵 사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던 러시아 오신트 이고르 키르키는 러시아가 핵을 사용하는 순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지어줄 것이고 그러면 러시아는 끝장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런 주장은 맞는 말입니다. 러시아가 핵무기를 쓰려는 신호만 보여도 미국은 미군의 전격적인 개입이나 우크라이나와의 제한적인 핵공유 또는 러시아에 대한 전면 핵전쟁까지 손가락으로 다 셀 수 없는 다양한 방식으로 러시아를 끝장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강제합병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다시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했다고 러시아가 핵을 사용할 일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의 전황이 이렇게 흘러간다면 빠르면 1-2개월 안에 러시아군이 침공 이전 영토까지 군을 물려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는 이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